며느리를 요구하는 시모와 남편 때문에 고생하다 화끈하게 끝내버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백화점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언제나 제 결정과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네요. 판매업은 제 적성에 잘 맞았고 지금까지 올해의 직원으로 3번이나 뽑혔습니다. 백화점과 집만 반복하는 제 일상을 외롭게 본 친구 한 명이 지금의 남편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소개팅 자리였지만 저보다 7살이나 많은 남편은 진지하게 결혼 상대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남편의 구애에 어떻게 밀고 당기기를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남편이 고맙고 좋아서 저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4살 터울의 형이 있어요. 그 형도 이미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습니다. 문제는 큰형님하고 시모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시모는 새로 보는 둘째 며느리인 저에게 기대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첫째, 걔는 며느리 도리 같은 건 모른다면서 넌 다르지 않냐고 은근히 저를 압박하더라고요. 하루는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신혼여행 갔다 온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집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없냐고 묻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다 불러서 식사 한번 대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음식 솜씨도 한번 봐야겠다면서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요리에는 전혀 재주가 없었거든요. 결국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20명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집들이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 그 외에도 사사건건 시모가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여 저를 곤란하게 만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혼 후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렸는데요. 저도 살가운 성격이 아니고 친정에도 그보다 더 전화를 안 하는데도 시댁엔 나름 노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저에게 전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며 늘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시더라고요. 통화 내용도 늘 남편 뭐 해먹었냐, 집안일은 똑바로 했냐, 외간 남자랑 말 섞지 마라 등 말도 안 되는 잔소리뿐이었고요. 정작 저에 대한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점점 전화가 하기 싫어졌고 그러다 보니 전화하는 주기도 더 길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딸 같은 며느리를 보고 싶었는데 제가 곁을 안 준다거나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이라며 친척들에게 제 흉을 보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아주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보다 못한 친척들이 저를 훈계하러 전화를 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친척들은 슬쩍슬쩍 시모가 어떻게 제 욕을 했는지 전해주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모가 서울에 올 일이 있다며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기에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하시라 하니 대뜸 어디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받아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 다음 주가 시모의 생신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미 외식하기로 다 이야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설마 시모가 볼 일이 있다는 핑계로 생일상을 받으러 저희 집에 직접 오실 줄은 생각도 못했기에 미역국 같은 건 준비하지도 못했거든요. 시모는 크게 실망한 듯이 너는 며느리라는 애가 그렇게 칠칠치 못하냐고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어른들한테 예쁨을 받겠냐는 등의 억지를 부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모의 말에는 언제나 너는 내가 말하기 전에 왜 알아서 할 줄을 모르니라는 비난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시모는 머리에 필터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말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설령 말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로 작년에 친정의 도움을 받아 빌라 전세에서 작은 평수지만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날 저희 집에 온 시모는 창밖을 내다보더니 동네에 마당 있는 집이 한 개도 없네 라고 하시며 한 2년 정도 살고 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하더군요. 솔직한 말로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시면서 집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게 썩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웃으면서 대출이 얼만데 2년 있다 이사를 가냐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러면 너네 부자 아버지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늘 대화가 이런 식이니 점점 더 말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을 기점으로 제 인내심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작년 추석 황금 연휴에 성묘 갈 곳이 많다, 시댁 식구들한테 인사도 다 해야 된다며 거의 일주일 동안 저를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셨어요. 간신히 연휴 마지막 날 친정에 갈 수 있었지만 이미 몸이 녹초가 된 터라 피곤해서 잠만 자다 왔어요. 결국 집에 와서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연애 때는 상상도 못한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는 출가회인이고 이제 저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며느리 도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요.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댁일을 챙기다 보면 친정에 못 갈 수도 있는 거라면서요. 정말 연애할 땐 이런 기색을 손톱만큼도 못 느꼈는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이 사과하길래 앞으로는 명절 당일에 시댁에 들려 아침을 먹고 적어도 저녁은 친정에서 먹는 걸로 합의했어요. 지난 설은 그렇게 합의를 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어요. 설 연휴가 다가오자 남편이 달력을 들고 오더니 이번 연휴는 차도 막힐 것 같고 이러면서 양쪽 다 가기는 힘들겠지라며 밑밥을 깔더라고요. 그러면서 새해 첫 명절이고 상황도 빠듯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시댁에서 연휴를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친정에는 나른 때 가자면서요. 저랑 한 약속은 안중에도 없고 실실 능구렁이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에 화도 나고 분하더라고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쏘아붙이고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틀어잠그고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어요. 이게 남편의 계획인지 시부모의 계획인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씨는 저의 편이더라고요. 다음 날 출근하니 제가 이달의 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현지 매장 탐사의 기회를 얻은 거였죠. 그리하여 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 미국으로 떠나고 설 연휴가 끝나는 날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장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남편에게도 분명히 출장 간다고 얘기를 했고요. 출국 하루 전 열심히 짐을 싸고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는 마치 제가 생쇼를 한다는 식이었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다음 날 새벽 남편이 일어나기도 전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직전에 누가 봐도 인천공항이구나 싶은 배경으로 인증사진 찍고 비행기 티켓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제가 연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어차피 비행기 안에서는 핸드폰이 터지지도 않으니깐요. 10시간 넘는 비행 끝에 미국에 도착해서 전원을 켜니 남편에게 여러 통의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이혼 어쩌고가 있더라고요. 네가 며느리가 맞냐? 도대체 개념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냐? 그 문자들을 딱 보는 순간 마음속에 단 하나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한 입을 덮고 산 남자가 이런 쪼다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친정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눈물 한 바가지를 쏟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 적지는 못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시면서 앞으로 더 볼 것도 없으니 이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모 마음 아플까봐 행복한 척, 괜찮은 척하고 참고 사는 것이 더 큰 불효라고 하셨습니다. 제 결정을 예전처럼 또 지지해 주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혼하라고 말하시려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친정에 있다는 사실에 황당해 했나 봐요. 게다가 막상 장인 장모까지 나서서 이혼하라고 하니 본인 남편은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잘못은 며느리 도리 못한 제가 했는데 왜 자기가 욕을 먹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혼하자고 달라들자 오히려 이 인간이 억울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이혼하자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선심 쓴다는 듯이 다음 명절 때부터는 친정에 보내줄 테니 적당히 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기고만장한 자세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일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를 보고 남편은 더 기고만장을 했어요. 남편은 아내 노릇은 좀 못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며느리 도리나 좀 똑바로 해라라며 명절날 시댁 가서 시부모님한테 아양도 좀 떨고
일도 좀 하고 그런 게 다 며느리 놀이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어디서 개가 짖나라는 마음으로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친구 소개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서류 준비부터 시작했어요. 결혼한 시간이 길지 않았기에 재산 분할 자체는 어려울 게 없었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서류 준비를 한 뒤 싱크대 위에 사인까지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걸 발견한 남편 얼굴이 점점 하얘지더니 나중엔 거의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제가 며느리 도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아이도 없는데 망설일 이유 없으니 이쯤에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은 죽어서도 변하기 어렵고 재활용도 안 되는 것이니 저는 과감하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전달받은 시부모님한테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제 명절 때는 꼭 친정에 보내줄 테니 너도 그쯤 했으면 그만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엔 참지 않고 시모에게 어머님이야 적당히 좀 하시라고 한마디 사붙였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뭐 사위 노릇 똑바로 한 줄 아냐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언제 시어머니 도리 제대로 하신 적 있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들 부부 이사 가는데 돈 1,000만 원도 못 보태주시면서 뭘 그렇게 며느리 도리를 찾으시냐고 우리 각자 자기 할 도리나 똑바로 하고 살자고 했네요. 시모가 어버버하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결국 저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남편은 다시 시부모 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마 시중들 여자가 필요해서라도 시모나 남편은 또 그네들이 말하는 며느리 도리 해줄 수 있는 식모 같은 여자를 찾아 헤매겠지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즐기고 저희 부모님과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개월 된 초보주부입니다. 저한테 생겼던 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이 되네요. 저는 어려서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시면서 할머니 말을 빌리자면 둘이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양육권 가지고 다툼을 하다가 결국 엄마가 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새살림 차려서 저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며 서로 애틋한 사이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화목한 가정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회사를 다니다가 할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같이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원래 요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손이 빠르고 손재주가 있는 편이라서 할머니도 네 엄마는 이런 거 하나도 할 줄 몰랐는데 우리 손녀는 나를 닮아서 재주가 있는가 보다 하고 좋아해 주셨어요. 제 남편은 제가 할머니를 도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보다도 2살이나 어린 남편은 또래와는 걸맞지 않게 가족들을 엄청 챙기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미 식당에 들어서기 전부터도 요란스럽게 부모님을 먼저 챙겼어요. 식당에 들어와서는 부모님이 벗어던지신 신발부터 정리를 했고 자리에 앉아서는 물이며 수저며 전부 부모님들 거를 먼저 챙기는데 여념이 없더라고요. 그 뒤에도 누나라든지 다른 가족들을 계속해서 챙기는 모습에 저는 참 가정적인 남자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이미 연애를 하기도 전부터 남편이 가족들을 엄청 아낀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가 이 정도로 심한 편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갖지 못했던 행복한 가정, 그 이상적인 가정의 중심에 서서 온 가족을 챙겨주는 남편에게서 저는 크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용기 내서 남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게 되었고 다행히 남편도 저를 마음에 두고 있었었는지 우리 두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릴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애할 때에도 가족들을 챙기긴 했지만 가족들을 아껴주듯 저를 대해주는 모습이 정말 이상적인 신랑감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 때문인지 이 남자는 저를 평생 아껴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가 봅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남자는 저를 그저 자신이 자기 가족들에게 잘하는 와중에도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나 모자란 부분을 제가 해주기를 바래서 저와 결혼을 했다는 거란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결혼이란 것은 평생남으로 지내온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에게는 저는 그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는가 봅니다. 아무튼 남편은 연애하면서 저에게도 잘했지만 여전히 자기 가족들을 제일 우선시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을 아껴주고 잘하는 것이 남편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루빨리 남편과 결혼을 해서 저도 그 화목한 가정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편은 가족들을 가장 앞에다 두고 모든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장을 자기 가족들이 오고 가기 편한 곳으로 잡고 싶어하는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결혼 후 살게 될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구하려고 하는 일까지요. 저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잡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부담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았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시끌벅적하고 화목한 가정은 제 일평생 가져보지 못한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이었고 제가 하루빨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그 안에 스며들고 싶어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신혼집은 시댁에서 10분 정도 위치한 거리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과 신혼집이 10분 거리라는 사실에 혀를 차고 아찔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도 같지만 저한테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요리 솜씨나 손재주에 자신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 솜씨가 없는 시어머니나 신우들은 제가 손수 만든 음식들을 너무 좋아해 줬습니다. 평소에도 뭔가 잡숫고 싶다 연락이 오면 저는 짜증 한번 내지 않고 장을 보러 나가서 요리를 하고 우리 신혼집으로 온 가족 불러 모아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신혼의 식구가 낄 때도 많았고 신우가 제가 음식 해놓는 걸 보고 신기하다는 듯이 말하며 저를 깎아내리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라던 북적이는 가족 모임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할머니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있던 기간 동안 단련이 돼서 그런지 식구들 몇 명 먹을 음식 준비하는 건 저한테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추석과 구정이라는 두 번의 명절을 보내면서도 제가 도맡아 음식을 다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며느리가 한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좋아해 주셨어요. 시부모님 인품도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결혼 전에 제 가정 형편을 듣고 나서 사실 거부감도 드셨을 수도 있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다면서 너도 이젠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거든요. 스스로 식모 생활을 자처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가까이 사시다 보니 주말이면 시부모님께서 먼저 어떤 걸 먹었으면 좋겠다고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날은 제육볶음을 드시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전날에 미리 장봐놓고 주말이 되자마자부터 아침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제육볶음이다 보니 손이 많이 가는 게 없어서 어렵지 않았는데 금방 준비가 끝난 만큼 국과 밑반찬에도 신경을 썼어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갈비탕을 준비했어요. 점심때가 지나서 준비가 다 끝났고 시부모님과 신우내외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제육볶음이 많이 맵다고 하시면서 잘 드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도 갈비탕을 아주 시원하게 잘 끓였다고 해주셨어요. 제육볶음은 아무래도 식당 하시던 할머니에게 배운 터라 간을 조금 세게 했는가 봐요. 그래도 젊은 신우네가 제육볶음이 아주 맛있다고 남은 걸 다 싸가지고 가서 음식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는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저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는 남편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의 기분이 어떤지 모르고 있었고요. 남편은 음식을 왜 그렇게 맵게 했냐고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결혼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시부모님 입맛을 모르냐면서 말이지요. 매운 걸 원래 잘 못 드시는 분들인데 음식을 이렇게 맵게 만든 게 혹시 제가 두 분이 저한테 음식 준비하라고 시킨 게 고가워서 일부러 맵게 만든 게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남편이 화난 걸 눈치 못 채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육볶음은 하던 손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간을 한 거고 갈비탕을 대신에 정성 들여 끓이지 않았냐고 대답했지요. 그날은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남편이 그때 저에게 화를 내고 있던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이 일도 저한테 그걸 연유로 화를 냈었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얼마 전 일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시원한 국수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전날에 남편하고 같이 가서 장을 봐놓았지요. 소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칼국수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소면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만두도 몇 개 빚어서 올릴까 싶어 새우랑 간고기도 좀 샀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몸이 으슬으슬하고 목이 아프더라고요. 요즘 워낙 조심해야 하기도 하고 집에 마침 자가진단 키트도 있어서 급한 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몸살 기운이 있는 게 도무지 힘이 나지 않더라고요. 육수를 끓이면서 칼국수랑 곁들일 겉절이 김치까지 해놓았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나머지 만두까지 빚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칼국수도 만들기 힘들어서 반죽을 하다 말고 수제비로 변경을 했어요. 시부모님 오시자마자 몸이 안 좋아서 칼국수는 못했고 수제비로 올려드렸다 하니 두 분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키트로 검사는 했는데 음성 나왔다고 두 분을 안심시켜드렸어요.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음식을 하지 말지 뭐하러 꾸역꾸역 했느냐고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음식하느라 고생했다고 두 분은 전에 없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었다고 칭찬해 주시고 저보고 이제 푹 쉬라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몸이 안 좋으면 음식 같은 거 안 먹어도 되니 건강부터 챙기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 분은 시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뒷정리를 하려고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그릇 같은 거 다 걷어서 가져다 줬는데 그날은 식탁 의자에 앉아서 아주 인상을 팍 쓰고 있더라고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여서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지요. 남편은 다짜고짜 저에게 시댁이 우습냐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와중에 식사를 준비했는데 그딴 소리를 들으니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한 행동이 어딜 봐서 시댁을 우습게 본 행동이냐며 저도 따졌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수제비 하나만 덩그러니 내올 수 있냐고 뭐라고 하더군요. 내가 언제 수제비만 냈냐고 겉절이 김치도 같이 올리지 않았느냐고 하니 그건 김치잖아? 하고 말더라고요. 김치는 음식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담은 김장김치를 썰어서 낸 것도 아니고 칼국수랑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겉절이를 만든 건데 말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어떻게 시부모님 오셔서 식사하는 밥상에 고기 반찬 하나를 만들지도 않았냐 뭐라 하더라고요. 전날에 장 볼 때 산 고기랑 새우는 어디다 팔아먹었느냐면서요.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말하지 않았냐. 원래는 만두도 같이 올릴 계획이었다. 너무 힘에 부쳐서 못한 건데 어떻게 그걸 내가 시부모님을 우습게 생각해서 음식을 하지 않은 거냐고. 결혼 생활한 8개월 동안 거의 매주 집으로 시부모님의 가끔은 신혼여행까지 불러 음식 준비를 했는데 단 하루 몸이 안 좋아서 음식 몇 개 못 낸 걸 가지고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할 수 있느냐고 따졌지요. 그랬더니 부모 없이 잘한 티가 여기서 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네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준비하려던 음식을 다 못하는 상황이면 겉절이가 아니라 만두부터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른이 오시는데 고기 반찬부터 해야지 지 편한 것부터 하려고 하는 게 아주 부모한테 배운 게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콕 집어 말을 하네요. 그게 부모 없이 잘한 것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 단 한 가지의 컴플렉스였던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니 저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왜 너가 혼자 나서서 이러고 있냐고 같이 맞불을 놓으며 한참을 언성을 높이며 싸웠네요. 자기도 본인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지 성질을 못 이겨 제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뒤집어 버려놓고는 방문이 부서져라 세게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벽을 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방 안에서는 살벌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상태로 열이 올라서 잠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남편은 부엌에 주저앉아 있던 저를 본 건지 만 건지 집 안에는 없고 어딜 간 건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몸 좀 추스리고 사연 적어보았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무엇보다 이 사실을 할머니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게 힘들어요. 괜히 걱정하시게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자기 부모님 연관된 일만 아니면
정말 평소에도 자상하고 좋은 남편인데 꼭 시부모님이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다는 느낌을 받을 때마다 저러네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후기 보내볼게요. 제가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사연을 보낸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저를 탓하시는 분이 많네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가정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 틈에 저도 녹아들고 싶었습니다. 어깨 너머에서 본 제 눈에는 그렇게 화목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제가 노력을 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서서히 천천히 그들에게 동화되고 싶었습니다. 신혼집을 가까이 구한 건 그만큼 시부모님께서 저를 똑같이 아껴주셨던 부분이 컸습니다. 남편과의 일만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 두 분 다 인품 훌륭하시고 저 귀찮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만큼 개인적으로 저에게 용돈도 많이 찔러주십니다. 제가 요리를 좋아하고 또 잘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맛있게 잘 먹어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댁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처해서 음식을 한 게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쓰면서 제가 식모처럼 밥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시어머니도 제가 한 만큼 점심에 저를 따로 불러 식사도 이것저것 사주셨고 신우도 가끔씩 제가 너무 나대는 것 같다고 빈정대기는 했지만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하고 갈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 한 번 없었습니다. 저도 이 좋은 가족들의 일원이 되었다는 생각에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이 저에게 처음 보여준 모습이 그동안에 봐오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라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저랑 다투었어도 그게 남편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주먹으로 친 건지 핸드폰을 던져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안방 문짝에 커다랗게 나 있는 상처가 다음에는 제 몸에 혹은 제 얼굴에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과연 다시 남편과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당연히 할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괜히 속상하고 걱정 끼칠까 봐요. 하지만 이걸 묻어두기에는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서 결국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듣고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욱하는 성질머리만 고쳐먹으면 정말 흠잡을 곳이 없는 아이인데 라고 하시면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시부모님도 남편의 이런 면을 진작에 알고 계셨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가 뭘 기대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를 딸처럼 여기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제 잘못이겠지요. 성격인 걸 어떡하냐면서 저보고 참고 살라고 하시더군요. 자기들도 몇 번을 고쳐보려 했지만 안 됐다고 하시면서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귀에는 마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네가 참는 거 말고는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로 들렸어요. 몇 분이 제 사연에 남겨주신 댓글마다나 제가 스스로 지원한 식모살이 생활이었지요. 단지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삶에서 도망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화목한 가정을 꿈꿔서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었지,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할머니 손에 자라왔다는 이유로 제 스스로에게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쥐죽은 듯 참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화목한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제가 발벗고 나섰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말씀에 이혼하겠다는 대답을 했을 때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틀 뒤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한 것도요. 아마 저를 이대로 놓치기는 싫었나 봐요. 시댁 근처에 살림을 차려도 아무 말도 없지. 매 주말마다 나서서 시댁 식구들 밥 해준다고 불러 모으지. 친정부모가 없으니 명절날에도 시댁에서 혼자 알아서 일하다 가지. 저 같은 며느리 또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런 겉핥기식 사과에 마치 없던 일처럼 끝날 일이었으면 애초부터 만들지 말았으면 어땠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반쯤 부서져버린 문짝이 충분한 증거가 돼서 현재는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눈에 행복해 보이는 가정은 제가 없어도 행복하겠지요. 제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 앞으로도 창창이 남은 제 앞길을 제 스스로 닦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28살 주부입니다. 돌진한 아이가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에서 자주 볼 법한 굉장히 유난스러운 분이세요. 특히 친정에다가 저희가 뭐 하나라도 더 해준다 싶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물고 늘어지십니다. 제가 일부러 친정에다가 뭘 더 해주고 싶어 하거나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양쪽 균형을 나름 잘 맞춰가면서 어느 한쪽 서운하지 않게 알아서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무조건 친정에다가 조그만 거라도 하나씩 더 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처음 시어머니가 제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친정에 더 잘하고 있다는 듯이 말을 꺼내셨을 적에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저는 한쪽에만 치우칠 생각이 없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얌체 같은 며느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권을 차라리 남편에게 넘기고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보고자 했는데 남편에게 돈을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경제관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은 돈을 펑펑 쓰는 걸 너무 좋아해요. 아낄 땐 아끼다가도 뭐 하나 해야겠다고 하면 전후사정 가리지 않고 돈을 홀랑 다 써버리거든요. 돈을 불려준다고 적금까지 깨서 주식에 홀라당 돈을 집어넣었을 때는 정말 이혼까지 해버릴 뻔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다시 경제권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 하나 편하자고 남편에게 모든 걸 맡겼다간 정말 남는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에게 친정으로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걸 멈출 수가 없게 되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시어머니 생신 때였어요. 시아버님 생신하고 딱 일주일 차이밖에 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생신상을 두 분이서 같은 날에 한번 받으셨다고 해요. 결혼하고 나서 첫 생신상이다 보니 저도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게 있어서 첫 생신상만큼은 제가 직접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거기에 시아버지 생신상도 같이 하게 되니 음식 솜씨는 별로 없지만 나름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고 싶었어요. 여기저기서 조리법 같은 걸 받아 적어놓고 생신상 메뉴를 짜기 시작했어요. 미역국은 기본이고 잡채에 갈비찜, 각종 전까지 제법 호화로운 메뉴를 만들어 놓고 혹시나 못 드시는 게 있을까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메뉴를 읊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시큰둥한 반응으로 그냥 나가서 사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손 많이 가는 거 번거롭게 뭘 그런 거를 다 하냐 하고 걱정해 주시는 줄 알고 조금 감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첫 생신을 시댁 근처에 있는 유명한 소갈비집에서 하게 되었는데 친정엄마 생신날에는 대체 뭘 먹으려고 시어머니 생일상을 그렇게 호화롭게 차리려고 했느냐며 비아냥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그렇게 잘해드린 만큼 친정에다가 뭐 더 엄청 좋은 걸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저는 진심을 담은 좋은 마음으로 준비한 건데 그걸 친정에 뭐 좋은 거 해주기 위한 모략같이 받아들이셨다니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런 생각 한 적 없다고 설명을 드리는데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시집간 딸내미한테 생일상 받으려는 엄마가 세상 천하에 어디 있겠냐고 생일상 음식 여러 개 차려서 시댁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놓고 친정에서는 해외여행 같은 거 보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니 끝까지 못 믿으시겠다고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겠으니 친정엄마 생신날 자기도 그 자리에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생신상이 마무리될 때쯤에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시아버님 것과 동시에 진행하니 친정부모님 생신도 두 분 다 따로 챙기지 말고 하루 날짜 봐서 동시에 하라고 하시더군요. 친정부모님은 생일이 서로 5달 차이가 나는데 자기들 한 번 받을 거 저희 부모님은 따로 2번을 받는 게 내키지 않으셨던가 봐요. 물론 친정부모님이 생신상을 따로 받으신다는 사실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친정어머니 생신날에는 보통 친정어머니께서 직접 음식을 준비하시고 오히려 저희를 불러주시거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원래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두 분이 생신을 같이 진행했는데 두 분이 그러신다고 친정부모님 생신날을 하루는 강제적으로 챙기지 못하게 된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대답은 알겠다고 하고 말았지만 기분이 나쁜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겉에서는 시부모님 편 들어주면서 뒤에 가서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해줘서 그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네요. 또 다른 일도 있어요. 우리 첫째가 태어날 때쯤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혼 초반 저희는 보통 부부들과 다를 바 없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벌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계속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다고 제 벌이가 엄청 좋은 편도 아닙니다. 평범한 회사원만큼 받아요.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선 첫째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한 상황에 제 여동생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에 제 여동생이 친구들과 동업을 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제 동생은 저녁에 출근해서 간밤에 들어온 물건을 포장하고 퇴근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낮에 시간이 비게 되어서 아직 쇼핑몰이 벌이도 안 좋고 하다 보니 용돈도 벌고 저도 도와줄 겸 해서 제 아이가 태어나면 낮에는 저희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주면서 한 달에 5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요즘에 50만 원 주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가사도우미 분들은 집안일까지 같이 해주시기는 하지만 가격도 훨씬 비싸잖아요. 거기에 제 여동생이기도 하니 신원도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안전하다는 느낌도 받았고요. 돈을 더 주고 싶었지만 동생도 제 남편 벌이 뻔히 아는 상황에서 낮에 시간 비는 동안 겸사겸사 봐주는 거니까 전문 인력도 아니고 많이 줄 필요 없다고 극구 사양을 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임신 5개월 무렵 시어머니께서 아이가 태어나면 제 회사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친정 쪽에 뭘 해주는 걸 싫어하시긴 하지만 이 경우는 오히려 제가 친정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 자신 있게 말씀드렸어요. 돌아온 반응은 제가 생각한 좋은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며 아직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친정에 돈 빼돌릴 생각부터 하고 있다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 그게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 거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 시터를 구하려고 해도 돈 200은 줘야 한다고 제 동생이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아이를 봐주겠다는데 어떻게 그게 돈을 빼돌리는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애 보는데 돈을 200씩을 받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하면서 귀를 아예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아이는 엄마 손으로 직접 키우는 게 맞지 않냐면서 저를 나무라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자기 때에는 어쩌고 하시면서 힘든 생활 속에서도 남편이나 시누들 키우면서 동시에 삼촌네 누구, 이모네 누구 다 자기가 어버 키웠다며 가족끼리 애 봐주는데 무슨 돈을 받는 게 어딨냐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준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 뜻은 꺾지 못해요. 겉에서 시어머니 비윗장이나 맞춰주고 저보고 뒤에서는 무시하라고 하고 마는 거지 완강하게 애를 돈까지 줘가며 보게 할 수는 없다. 직접 키워야 한다고 우기시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인데 시어머니는 단지 제가 친정가족에게 도움을 받고 그런 것보다도 돈을 준다는 사실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시어머니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했지만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만 말하는 시어머니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예정일이 다가올 때까지 만삭의 몸으로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아이를 직접 돌봄에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돈 얼마를 포기하고 내 자식이 커가는 모습을 직접 두 눈에 담는 게 무조건 나쁜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어머니도 제가 그 뜻에 따랐으니 흡족해 하셨고 저도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상황이었으니 정말 좋게 끝나는가 싶었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키게 됩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뉴스에 대서특필될 정도로 금액이 커다란 횡령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런 배포가 있는 남자도 아니기도 하고요. 남편 회사 대표가 비상금식으로 회사 금고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넣어놓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격리를 보고 있는 여직원과 친분이 있는데 그 여직원 시켜서 몰래 그 돈을 빼내 주식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회사 돈이 아니라 대표님의 개인 비상금이었고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사건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은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 때문에 후임자가 올 때까지 반년이라는 시간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었지만 당장 6개월 뒤부터는 취직을 새로 했어야 하니까요. 게다가 회사 돈 빼돌려 주식한 이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줄 회사가 있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수입마저 사라져버리게 되니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제가 복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회사에 연락해봤더니 다행히도 아직 저의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저는 곧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할 때 거절한 거 미안하다고 혹시 지금이라도 저를 도와줄 수 있냐고요. 하지만 그때로부터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난 시기인지라 여동생은 당장은 자기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리 시어머니 때문이라지만 제가 제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여동생을 원망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여동생에게는 더 이상 물어보기 아쉬운 상황이었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완전히 실직하기 전인 반년 동안만 아이를 봐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잘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저한테 그 잘못을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애 키우면서 남편한테 얼마나 돈돈거리며 구박을 했으면 남의 물건에는 손 한 번 댄 적 없이 자라온 남편이 회사 돈을 끌어들여서 주식까지 했겠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 키우게 되면서 돈 이야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아무리 직장 동료라지만 남편이 현금을 꺼내달라고 그냥 그 돈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주는 회사 시스템이 문제가 아닌가요? 남편 혼자 외벌이 하게 되면서 남편 혼자 쓰는 용돈이 줄게 되면서 어떻게 자기 쓸 돈 좀 더 벌어보고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킨 걸 가지고 제가 남편을 벼랑 끝으로 몰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을 하니 할 말도 없더라고요. 남편도 제 눈치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요. 더 상대해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고 애초에 시어머니를 찾아온 이유도 따로 있었으니 시어머니 반응은 무시하고 이번엔 저도 강경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제 여동생이 이제는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러니 저도 당분간은 복직을 해야겠고 사직서 수리가 되기 전에 빨리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엔 시어머니의 책임도 있으니 남편이 회사를 나갈 동안까지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찾아온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외로 순순히 아이를 봐주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붙이시더군요.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달에 2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동생이 50만 원의 아이를 봐주겠다고 할 때는 가족끼리 무슨 돈이냐고 말하시던 분께서 그 금액을 요구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버는 월급이 딱 그 정도 됩니다. 시어머니 돈을 주기 위해 제가 회사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애초에 제 동생이 50만 원에 봐준다고 했었으니 시어머니에게도 50만 원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키워온 애가 신우랑 남편부터 해서 몇 명인 줄 아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경험의 깊이가 다르다고 제 여동생 같은 초짜가 애를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 그만큼의 돈을 받아야겠다고 하시네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 여러 명 키워내서 회사 돈 가지고 주식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놈으로 키워내셨느냐 따지고 싶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이야기 꺼냈던 건 기가 막히게 기억하시고는 어차피 남한테 200 줄 거 자기한테 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더 상대하기 싫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기가 죽어서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너는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 회사를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복직 신청이 접수돼 회사에 나가게 되었고요. 제가 출근하는 날 남편에게 아이를 딸려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게 무슨 일인지 바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로 시어머니께 똑부러지게 대답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머님 애를 한 푼도 받지 않고 키워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런데 가만 보니 애가 덜 자란 것 같아서 어머님께 돌려드린 거라고요. 제가 어머님 애를 계속 키워주기를 원하면 저한테 다달이 200만 원씩 주셔야 한다고요. 그동안은 그나마 지가 벌어서 저에게 가져다 줬는데 이젠 그걸 못하게 되었으니 차마 어머님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돌려드린 거라고요. 어머님이 데리고 계시다가 다시 제압가림 할 수 있는 어른이 되면 돌려주세요. 그게 싫으시면 어머님이 저한테 달달이 돈을 보내주시던가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 하루 종일 뒷목 잡고 자기한테 화풀이를 하셨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도 고집이 대단하시네요. 저와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남편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몇 주째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만 져줄까 생각을 하다가 오기가 생겨서 그러지 않았어요. 몇 주째 이러고 있으니 이제 와서는 이게 더 나은 삶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남편이라고 정말 사고만 쳐대는 거 옆에 없으면 허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기만 하고요. 이러다 정말 이혼해버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하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부터 먼저 생각해봐야겠네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남의 돈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주식을 했다는 것부터가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만한 일 아닐까 싶어요. 혼자서 천천히 지내보면서 저도 마음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을 하고 있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늦게 시작한 사업인지라 결혼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단골 손님 중 하나이던 신랑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가게는 서울 외곽에 생겨난 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남편은 제가 하는 가게 근처에 부모님과 살고 있었고 그 덕에 신혼집을 시댁에서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가까운 게 부담이 되었지만 저도 출퇴근 거리가 거의 대폭 줄게 되었으니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처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있게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뻔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악 물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가게들 특성상 근처에 사는 단골들도 많아지고 입소문 타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게 되어서 지금은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벌이도 웬만한 월급 받는 회사원들은 우습게 생각될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인데 많이 파는 만큼 수당이 더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더 한다고 해서 생활비에 몇 배를 벌어오는 건 아니고 돈 몇십만 원 더 벌어오는 게 전부예요. 제 장사가 자리가 안 잡혔을 때 남편이 좀 더 발품 팔아가며 고생한 건 사실이기는 한데 그마저도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알고 그 뒤로 원래 하던 만큼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일을 가지고 제가 아주 돈을 다 까먹느라고 자기가 그걸 메꾸기 위해 아주 죽도록 일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저는 장사가 덜 되긴 했지만 믿진 적도 없었고 남편도 돈을 자기가 엄청나게 벌어오고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제가 남편 고생하는데 돈 뒤에서 다 까먹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말을 했어요. 괜히 사실을 말해줘서 남편 기죽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남편 말에 그냥 장단 맞춰주면서 그랬지, 그땐 그랬지, 우리 남편이 고생 많았지 하면서 동의해주면 자기 같은 남편이 세상에 없다고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데 기죽을까봐 오냐오냐 해주는 버릇을 아예 처음부터 들이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아무튼 사건은 작년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절이니 여기저기서 선물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명절 시작 전에는 남편 앞으로 이런저런 선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선물 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샴푸 세트면
참치 식용유, 김 세트에 치약 세트 같이 선물용으로 나오는 것들이요. 그래도 영업직이라고 여기저기 발이 넓어서 그런가 자잘하지만 여러 가지 선물들 받아오더라고요. 추석을 앞두고 며칠 동안 퇴근길에 매일같이 양손 가득 선물 세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청 자부심을 느껴 하더라고요. 영업직이긴 하지만 자기가 언제나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니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게 다 인맥이고 재산이 아니겠냐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냥 애 같아서 귀여웠어요. 엄청 귀한 선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주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들인데 그래 거래처 사람이니 그냥 넘기기도 뭐해서 준다는 느낌이 더 강하긴 했는데 뭐 어떤가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분위기 맞춰주었습니다. 맞다고 자기가 성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챙겨주는 거 아니겠냐고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신나했죠. 사실 속으로는 쓰지도 않는 샴푸랑 치약들이며 자주 먹지도 않는 참치며 김이며 저걸 좁아터진 집에 어디다 정리해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기도 했지만요. 그냥 적당한 데서 기분 내고 끝내면 참 어디 텔레비전에서 볼 법한 이상적이고 사이좋은 부부 사이처럼 보이고 좋았을 텐데 제가 추켜 세워주니까 콧대가 왕창 높아져 기고만장해져서는 장사하는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장사하니까 평생 이런 선물은 받지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보다 돈 조금 더 번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장사는 다 한때인 거고 자기는 지금 인간관계라는 진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 불가능하고 제가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요. 선물 받아오는 것도 좋고 영업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그걸 제가 하는 일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뭐 저 혼자 쓰는 돈 버는 건가요? 다 같이 쓸 돈 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입을 놀리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거기에 저도 명절 선물 아예 안 받은 거 아니었어요. 제가 가게 하면서 명절 앞두고 몇몇 손님들이 저한테도 이런 선물을 가져와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명절 선물로 들어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 전부 쓰지 않는 것들이나 안 먹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그것들 전부 받아서 제가 갖는 대신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에게 전부 나눠줬어요. 그나마 식용유 같은 것들은 쓸모라도 있으니 한 병 두 병 두겠는데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선물들을 받아오니 그게 아주 처치곤란이 되더라고요. 당장 정리하기에는 한 장이 좁아서 전부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모자라고 저대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 줄까 싶어서 그대로 보관해두자니 포장은 뭐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든 건지 대충 차곡차곡 쌓아만 놓았는데도 베란다가 아주 꽉 차버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제 겹치는 것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그만 좀 받아오라고 집에 더 이상 둘 곳도 없다고 말하니 너가 못 받아오니 질투나서 그러는 거냐고 비아냥대더라고요. 더 말하기도 짜증나서 그냥 받아오던지 말던지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명절 연휴 다 보내고 나서 저도 오랜만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명절 선물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나 근처에 같이 장사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고향 다녀왔다가 지역 전통주 같은 것부터 해서 고향에서 유명한 것들이라고 지역 특산품 같은 걸 이것저것 잔뜩 사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전부 다 값어치 있는 선물들만 있던 건 아니었고 그 중에는 저처럼 쓸데없이 들어온 명절 선물 세트 때문에 받아온 거 처리한다고 연휴 기간 동안 들어온 선물 세트 다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거 골라보라고 말하며 땡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나마 보관하기 편하고 소비가 빠른 스팸으로 다 받았네요. 집에 아무래도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저도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이 기고만장해서 떠들던 거 생각하니까 참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방 먹여주기 위해 싸그리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주고 가시는 선물들 거절 안 하고 전부 다 하나둘씩 받아대기 시작했어요. 가게 구석에 집에도 이미 잔뜩 있는 쓸모없는 것들 쌓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둘씩 쌓이는 게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한테 받아온 것만큼 쌓이기 시작하니 그때쯤부터는 누가 이기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받은 것들은 선물 세트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같이 가치가 비교도 못할 정도로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집에 가서 으스대던 남편 콧대를 꺾어줄 생각에 싱글벙글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하게 지내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선물 사태에 세기를 박아줄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거의 가게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같은 상가에서 동고동락하던 사장님이셨어요. 초반에 상가에서 다른 사람들 힘들다고 전부 다 떨어져 나갈 때 서로 좋은 이야기 주고받으며 끝까지 버텨 자리 잡으신 사장님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으세요. 명절 맞아서 저랑 저희 부모님께 주신다고 구이용 한우 세트를 2개나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는 저희 부부가 먹고 하나는 저희 부모님 드리라면서요. 한 세트에 무려 25만 원씩 하는 선물 세트였고 저는 이걸 받으면서 이 정도면 남편이 제 기분 상하게 한 걸 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일부러 퇴근도 늦게 했습니다. 차에 가득 차게 명절 선물 받은 걸 실어놓고 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집까지 직접 들고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짐 받아주러 차에 나오는데 차 안에 가득 실려있는 세트들을 보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자기가 명절 전에 꺼낸 말이 있으니 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요. 남편한테 집에 많은데도 자기가 계속 받아오길래 어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사양 않고 받아왔다고 으스댔어요.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고 표정만 찌푸리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울한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 미안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사람 기를 죽여놨나 싶기도 하고 불쌍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앞으로 들어온 한우 세트를 건넸어요. 사실 우리랑 친정부모님 앞으로 하나씩 들어온 거긴 한데 우리 집에서 고기 잘 구워 먹지도 않고 우리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 않냐고 우리 몫으로 들어온 건 시부모님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부탁해서 친정부모님 것도 같이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계속 침울해 있는 상태로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주섬주섬 선물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더라고요. 저렇게 기죽은 모습을 보니 속으로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또 너무 오냐오냐해졌다가는 나중에 또 저를 무시하면서 기어오를까 싶어서 거기까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점심때 웬일로 가게가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니까 저는 식사도 못하고 오후 5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간단하게 요기나 할까 싶어서 즉석밥에 참치랑 김 선물 받은 거 하나씩 열었습니다. 처치곤란이었는데 한동안 점심 한 끼 이렇게 때우면 되겠다 싶었어요. 밥 먹으면서 남편한테 심부름 시켰던 게 기억이 나서 친정에 전화를 했지요. 친정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말투에서부터 기분이 상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다짜고짜 너는 장난을 쳐도 그렇게 칠 수가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장난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저에게 한우를 보낸다고 하더니 이게 한우라고 보낸 거냐? 하면서 잔뜩 기대한 우리는 뭐가 되냐고 장난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한우 보낸다고 말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서방이 제가 시켰다고 하면서 스팸을 15개를 두고 갔다고 하네요. 이런 실없는 장난할 거면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러고 고작 이런 장난치려고 그 먼 거리를 김서방 시켜서 보낸 거냐고 저한테 참 실없다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가 양가에 하나씩 주고 오라고 했던 한우 세트를 지네 집에만 몰빵해버리고 우리 집에는 스팸 몇 개 굴러다니는 거 모아다가 가져다 주고 온 거지요. 친정엄마한테 이 사실까지 알리기는 뭐해서 재미없었어? 미안해. 다음에 진짜 한우 사줄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친구에게 가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뒤 그 길로 시댁으로 곧바로 향했어요. 아주 고기잔치가 열려 있었습니다. 한 세트에 구이용으로 9인분씩 구성되어 있는 한우였는데 총합 18인분의 고기를 3사람이서 다 구워 처먹어 놓고서는 배가 부르다고 배를 붙잡고 상 앞에 드러누워 있더군요. 제가 친정에 스팸 받은 걸 알아내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고기는 단 한 점도 안 남기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구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면 맛있나요? 며느리, 마누라 몰래 친정에 줘야 할 것까지 홀랑 다 먹어버렸으니 맛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배부르다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남편 붙들어서 왜 친정에 스팸을 가져다 줬냐고 따졌더니 제가 그렇게 하랬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점심 한 끼로 소고기 20인분을 다 먹었냐고 내가 언제 스팸을 보내라고 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니 남편이 이젠 어떻게 둘러대봤자 제가 붙잡고 늘어날 걸 알았는지 다른 변명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제가 장난치는 걸 이해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했나 봐요.
장모님 틀리하고 계시는데 소고기 즐겨서 어떻게 드시냐고. 이게 다 고기 한 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괜히 장모님 슬퍼하실까봐 배려해서 스팸으로 바꿔서 준 거라며? 평소 이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놀리듯이 말하더라고요. 옆에서 시부모님들도 틀리라는 단어에 크크대면서 웃고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옆에서 실실대고 있던 남편의 뺨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며 없는 말 지어내도 다 참아주던 저인데 시댁만 챙기고 친정 등한시하는 것까지 참아보려고 해도 당장 자기 장모님인 우리 엄마를 가지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에 대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한테도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고기를 2세트나 가져왔는지 뻔히 알고서도 그렇게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로 쳐드실 수가 있냐고.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도 먹이 챙겨주면 지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한 소리를 쏘아붙였어요. 남편은 제가 장난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부어오른 뺨 한쪽 부여잡고 있어봐야 제가 더 이상 남편의 그 어떤 행동도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제서야 처음에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저에게 한 방 먹여주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실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친정에 고기 한 점 빼앗기기 싫어서 그 고기를 다 구워 먹었다는 그 심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존심 먼저 건드린 게 누군데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란 듯이 저에게 덮어씌우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까지 쫓아오는데 저리 가라고 팔을 확 뿌리치니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 건지 바닥에 뒤집어져서 팔을 허우적대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당분간은 볼 일 없을 거라고 하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따로 산 지가 벌써 6개월이에요. 가게에 찾아와도 그냥 손님인 척 대해요. 계속 질척거리면 영업방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장사 힘들 적에 남편이 외벌이로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벌이가 좋아지면서 그때 남편이 고생한 만큼을 충분히 보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이 가깝기 때문에 용돈을 제외하더라도 같이 외식한 횟수로만 따져도 시댁의 친정보다 훨씬 많이 해드리기도 했고요. 시부모님도 당장 제가 드리던 용돈이 아쉬운 건지 아니면 지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으니 제 눈치 본다고 그러는 건지 매일같이 전화해서 제 기분 어떠냐고 이제 좀 풀렸냐고 물어보기는 하지만 제 마음 돌릴 생각 없어요. 따지고 보면 두 분도 남편하고 똑같이 처가 무시하고 처가에 모아나가는 거 이해 못하는 쫌생이라는 걸 이번 일로 제 앞에 증명하셨거든요. 왜 있을 때 잘하지 떠나가게 만들어 놓고 후회를 하는 걸까요? 참 이해가 가질 않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어련히 잘할 저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돈 얼마에 이러는 게 아니라 그자들 마음 씀씀이들 때문에 이러는 걸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합의가 끝나면 그냥 남이 되어버리겠죠. 차라리 이게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편이 꼬라지 부리는 거 안 맞춰줘도 되고 안 봐도 되니까요.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